안녕하십니까. 박윤정에서입니다. 오늘 113강은 회계 선행학습의 유용성 이런 뜻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회계 상식을 활용한 용돈, 가정, 직업선택, 기업 사양이나 사회생활, 또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국제 활동에 연관되는지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선행학습, 우리말보다 잘하는 학생들도 있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진짜 유용성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영어도 물론 이제 우리가 국제거래도 하고 또 외국인하고 통화할 때 꼭 필요하지만 영어는 정말 몇십 년을 공부해야 돼요. 저도 지금 3, 40년을 관심을 가져도 아주 자유롭게 통화할 수 없고 그냥 더듬더듬 하는 정도인데, 이 다른 거 회계는 어떤가? 회계는 또 우리가 거래하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부터 다 시작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기록을 잘 안 할 뿐이고, 기록을 하는 습성이 아직 한국 사람한테 없어 있을 뿐이지, 이것이 습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습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고, 막 폐업하니 많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회계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회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여러 가지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 회계 아니냐 하면 아마 한 20-30% 사람만 손을 들 거예요. 회계 분식회계 말하는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 10% 정도 손 들 겁니다. 그러나 실제 회계는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회계라는 것이 전 세계적 공용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어는 14억 중국 인구, 영어는 한 12억 정도의 전 세계 영어권 사용고 이렇게 딱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불어, 이탈리아, 독일어 이런 건 이제 한 1, 2억 정도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스페인어가 이제 남미 대륙 쪽에서 좀 많이 쓰이니까 꽤 쓰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한국의 건축 기술, 이건 서양 건축 기술이랑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배워야만 질 수가 있는 것인데, 회계는 같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되면서 그 조직이나 개인이나 기업에 1년 동안 수백 명의 수천 명의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정의로서도 나타낼 수 있는 표입니다. 거기에 공이 6개 더 들어가 있냐, 공이 3개 더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몇백 배, 몇천 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말로 회계는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언어 수단이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현금, 영어로 캐시 이렇게 단어의 차이가 있을 뿐, 거기에 트랜스레이션도 필요 없는 것이, 회계는 또 캐시부터 쭉 토지까지, 랜드, 토지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영어로 쓴 회계보고서는, 스페인어로 쓴 회계보고서는 그냥 누구나 번역 없이도 볼 수가 있는 것이 회계보고서다. 즉 전 세계 다른 언어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배워갈 것이냐? 우리 유치원에서 가면 시장놀이예요. 가게놀이예요. 이럴 때부터 그 가게놀이 할 때 물건 사고 팔고 서로 간에 친구들하고 가게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회계의 분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습득해야 필수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말을 배우고 회계어, 외계어가 아니고요, 회계어를 배워야 된다. 회계어는 이게 10분이면 배워요. 10분이면. 오늘 10분 내지 20분 내에 한번 해봅시다. 영어 등. 그래서 이 회계는 실물 거래가 있으면 그림자같이 꼭, 우리 그림자는 항상 붙어다니죠. 밤에는 달빛에, 낮에는 햇빛에 붙어다니고, 아주 깜깜해서 달빛도 없다, 그렇게 구름이 낀 날은 좀 강하다, 구름이 그림자 같지 몰라도 어쨌든 밤낮 따라다니는 것이다. 회계는 거래에 대해서 밤낮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평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평생 배울 게 없어요. 그냥 한 20-30분만 내지, 아니면 좀 하여튼 이해력이 늦은 사람은 한 이틀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아침 먹거리 사는 거래부터 우리가 거래가 시작이 되고, 또 필요한 평생 언어가 되는 이유가, 창업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알아야 되는 게 필수고, 취업자들도 보안 차별 지식으로서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죠. 또 기업들 실적 승진 경쟁할 때도 회계라는 되게 차별화 쟁점이고, 특히 회계는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 필수적 재료, 빅데이터의 각 요소부터 시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거를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회계 데이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회계 데이터는 필수적 항목이다 이런 얘기죠. 또 현 직장에서 퇴직 후 누구나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세컨드 라이프가 있는데 세컨드 라이프 중에서 이제 많이들 선택하는 것이 기농하더라도 자기가 체험마트에서 자기만 먹고 사는 거라면 또 몰라도 가끔가다 이제 팔잖아요, 그죠? 수매도 하고 그럴 때 그 회계가 필요하고 또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창업 오너에서 매물로 흘러나오는 기업이 있으면 인수해서 이거를 개선해 가지고 안정작업 턴 어라운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턴 어라운드 시켜가지고 재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는 것이 이 공용어고 평생 언어가 돼야 되는 이유가 2017년 통계청에서 발행한 각 직무별 직업 통계 조사에 보면은 경영이나 회계 관리 분야 인원이 23%나 돼요. 우리 제조업 강국인 나라에서 제조업 생산직의 숫자는 이제 20% 줄었어요. 왜? AI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로봇하고 대량 생산 기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전에같이 조리라인에 쭉 들어가서 봉제라인에 쭉 들어가서 인원이 많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완전 로봇과 기계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봇과 기계가 도는 공장 한 켠에 개 한 마리만 뱅뱅뱅 돌고 있어요. 개가 맨날 뺑뺑 돌면서 혹시 냄새 맡으면서 어디 잘못된 곳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CCTV가 또 그걸 촬영해가지고 그 CCTV를 보고 있는 딱 한 명의 근무자가 거기 가서 그 기계에 있는 부분을 수선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에는 1000명, 10,000명이 들어가던 공장에 이제는 개 한 마리하고 CCTV 2대하고 그 다음에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될 정도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생산직이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이렇게 20%밖에 안 돼요. 대신에 공무원이나 전문직, 교수, 뭐 이런 거, 의사, 이런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23%가 되고 영업직 18%. 영업직 요새는 홈쇼핑, 온라인 뭐 그냥 이래가지고 이게 많이 줄잖아요, 그죠? 단순 노무직이 16%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반 100%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하고 경영 관리, CEO, CFO 등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23%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국민의 23%가 회계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요하게 자기 활용하고 있고 이 중에서 한 10% 정도는 회계를 에센셜하게 본질적으로 맨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가 왜 그러면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느냐. 요새 유치원에서 유아원에서 회계 분쟁이 생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정부 보조금이 나가서 뭐 그 당시 뭐 돈 먹는 하마 뭐 공돈 보는 사람 임자다 또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각 유치원 유아원마다 정부에서 1억 내지 2억의 보조금 지원금을 주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줄 때 조건으로 회계를 꼭 해라 에듀파인을 써라 이렇게 됐으면 몰라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된 것이 문제예요. 회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록한다라고 투명하게 공시한다라고 포기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냥 하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안 했는데 나중에 와서 하라니까 내가 쓰고 내가 활동한 거를 다 보고하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가끔가다 이제 잘못 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노출시켜야 되니까 이거 야 창피하다 뭐 이런 말이 들다 보니까 야 나 그럼 표현하겠다 애들 모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런 그 강경수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거 식수성이 안 돼 있다. 회계성을 앞으로 길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관리 같은 것도 수선 충당금이 이제 몇십 년 동안 누적되는데 이제 공사를 하려다 보면 이제 이게 뭐 비싸니 싸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필요하니 우리 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회계에 대한 어떤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숫자에 대한 측정이 잘 안 돼 있고 교회나 사원에서의 그 종교 비리 뭐 또 종단에서 싸우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뭐냐 회계 숫자에 대한 못 믿음 때문에 서로 그 내가 잘하면 더 잘할 것 같다 등등의 이런 거 있고 또 기업으로 보면 요새 최근 2년 전 3년 전에 대우조선해양의 거대한 사건 또 최근 바로 삼성전자그룹의 삼성바이오의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 회계라는 것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젖 먹이에 엄마가 구입해주는 젖부터 대기업까지 태어날 때부터 대기업까지 이게 전부 다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고 습성이 안 되면 이 쟁점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내 용돈을 한번 가지고 복식부기를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대학생들은 이제 용돈을 받잖아요. 차비하고 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월에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1년 동안 10,000원씩 전월일감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이 현재 지갑에 남아있고 누적이용금이라고 씁니다. 이럴 때 오른쪽엔 대서평균에 올려서 무조건 왼쪽 오른쪽 갈랐어야 한다고 그랬죠. 같은 동전의 앞면 뒷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달 용돈 받은 거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꼴로 해가지고 300,000원 받았어요.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교통비 식비로 지출을 했어요. 250,000원. 그럼 이렇게 단 3개의 거래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현금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이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보통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학계장의 기산표가 나오면 이 3가지 거래를 다 거래하면 왼쪽 오른쪽 금액이 똑같으니까 총액이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우회를 자른다 그러는데 우회는 다음 연도에도 쓰는 거, 밑에는 추억 속의 개념, 기억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음 연도 쓰는 것들만 모아 보니까 현금 15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현금이 10만 원이 있었는데다가 이번 달 용돈 30에서 25 썼으니까 5만 원 플러스가 돼가지고 15만 원 이게 다음 달에 쓰는 거죠. 누적이용금 이것은 잉여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내가 자본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번 달 수익이 30만 원 용돈에서 25만 원 쓰고 난 나머지 5만 원이 이번 달 수익으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현금 상태표예요. 현금 상태표. 그 다음 나는 용돈을 받는 쪽에 이렇게 이익 내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지계산서라고 보통 봅니다. 나의 수지계산서는 엄마한테서 받은 용돈 수입 30만 원에 교통비 식비를 20만 원 썼으니까 5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 현금 상태표 수지계산서에서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당기순이익이라고 이번 달 수익을 껴넣어야 돼요. 추가로 껴넣는 거. 이것도 껴넣는 거.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 금액이에요. 그래서 5만 원이 비니까 5만 원을 쓰고 또 이쪽에도 5만 원이 있어. 이게 같으네. 그럼 내가 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현금 상태표하고 수지계산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잘했네. 맞네. 다 맞네. 똑같은 금액이 맞고 또 이번 달 수익이라고 이 벽돌을 껴놓은 그 칸이 금액이 똑같은 규모로 맞으면 이것은 잘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 용돈이니까 얼마 안 돼. 안 돼. 부모님이 엄마한테 여쭤봐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재무제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집 얼마짜리예요?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값이 5억인가 아마 이렇게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냥 5억이라고 칩시다. 5억. 어떻게 사셨어요? 빌렸지. 2억. 자본금이 3억. 내가 평생 동안 모은 30년 동안 모은 돈이 이제 3억 정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 5억 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5억짜리는 차입금과 은행 차입금과 자유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의 맞벌이 부부의 올해 1년 연봉 수입이 총합해서 1억이에요. 1억. 5천만 원씩 벌어놓는 모양이에요. 1억인데 그중에서 원천세나 공과금도 이런 게 20% 정도 나갑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금에 월급에서 뛰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이 1억이라 할지라도 집에는 겨우 8천만 원이 들어올 겁니다. 20%는 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어쨌든 해서 전체적인 사회 복지를 쓰여지니까. 자, 올해 생활비. 올해는 아주 허리띠를 조나면서 밭밭 썼다. 그래서 5천만 원만 썼다고 칩시다. 그럼 현금 5천만 원이 나갔을 거예요. 자, 역시 이것도 3가지 거래인데, 이것도 3가지 거래가 왼쪽, 오른쪽이 다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합해보면 다 똑같아요. 학계장의 기산표가 만들어져더라도 역시 똑같은 금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시 위에 뜨는 부분하고 밑에 가져있는 기억의 개념하고 구분해보면 이제 재무상태표 나오는 거예요. 위에 뜨는 것들, 재무상태표. 뜨는 건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것이죠. 현금, 왜 3만 원이냐? 연봉 수입 10에서 8 현금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생활비로 5만 원 쓰니까, 현금 8만 원 들어온 데서 현금이 5만 원 나오니까, 현금이 3만 원이 여기 이제 남았죠. 우리 집 얼마예요?
5만 원이야, 5만 원. 여기 5만 원 이렇게 써 있어. 50만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계속 우리 살고 있으니까 써 있죠, 그죠? 차입금 역시 이것도 남는 개념이에요. 왜? 갚아야 되니까. 은행에다 이 차입금 안 갚으면 이 집이 경매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갚아야 되고, 자본금은 그동안 아버지 엄마가 30년 동안 꼬이꼬이 모아온 돈이니까 이렇게 딱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나머지는 이쪽에는 53인데 53, 이쪽에 50밖에 안 되니까 3을 채워 넣어요. 역시 여기 채워 넣습니다. 단기 순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당년도 순이 3만 원.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3만 원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순이가를 봅시다. 순이가를 보면 연간 실적에 대한 건데, 연봉이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연봉 아까 10만 원이라고 그랬고, 연봉 10만 원에 대해 생활비 5만 원 썼죠. 생활비 5만 원 쓰고, 그 다음에 원천세 등 2만 원이라고 그랬죠. 원천세 2만 원. 그러면 남는 10만 원에서 5만 원 빼기 2만 원 빼기 하면 3만 원이 남게 돼 있어요. 역시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껴놓는 나중에 향후에 추가의 벽돌 개념이다. 근데 이쪽에 3만 원이 똑같아. 아, 그러니까 맞게 됐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연봉을 알아들어서 만들어준 재무제표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다고 엄마가 칭찬을 합니다. 너야 한두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나한테 금방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올 수가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한 달짜리만 계산해도 되고, 이게 1년치. 기업도 이런 거래가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있을 뿐이지, 다 이런 세 가지 거래, 이거보다 이제 계정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이 연합체입니다. 재무사 대표를 보면은, 현금,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그 다음에 건물, 토지, 이런 것도 있을 뿐이지, 이게 쭉 생산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 차입금, 충당금, 자본금, 잉여금, 이런 것이 이렇게 돌면서, 갚아지고 토지부터 이제 생산시설에서 돈이, 부가가치가 창출돼서 현금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빚을 갚고, 차액 갚고, 또 배당도 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계정이 많아질 뿐이지, 이러한 그 세 가지 복합체의 연결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회계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유치원의 상태. 참, 유치원, 또 아파트 관리비, 종교 분쟁, 대기업 승계 문제, 갑질. 또 더 회계에서 이 숫자 같은 거 복잡하니까 이제 모른다, 안다, 알려달라 하다 보니까 이제 갑질 문제 생기고, 때리고 던지고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자영업이 뭘 하는 것도 이게,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뭘 했으면은, 자영업의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은, 이게 좀 신중해서 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몰락 정도하고, 또 대중소기업 간 납품거래, 공정거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도 뭐냐면 서로 간에 그 회계 숫자를 못 믿으니까 한번 보자, 틀린다, 깎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정이익이 보장이 돼야 서로 간에 상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회계이익에 대한 신뢰가 약간 약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멀었습니다. 비영리 조직도 약간 문제가 있고, 이것이 대기업의, 이제 또 하나의 지주회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국가의 복지회계가 요새 하고 있습니다. 한 4, 5년 됐는데, 회계사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정부에 들어가서 국가의 복지회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회계사의 회계 기본 생활을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역할. 현재 회계사가 2만 명, 2만 2천 명 되는데, 한 60%만 회계사로 있고, 나머지는 다 기업의 재경실무자로 들어가 있어요. 회계사들은 이제 회계감사, 회계처리, 세무, 재무, 경영자문 이런 것들은 회계를 하는 다 회계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들이고, 경영 분석, 그 다음 이제 잘 올라가면 CEO도 되고, CFO, CEO로 올라가고, 투자 분야 증권 분석과 미래 예측, 또 기업가치 평가 전문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계 지식이 바로 이런 모든 기업의 모든 마지막 거래까지 미래 예측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런 그 회계의 이해 관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자, 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회계가 있다고 그랬죠. 대차 평균에 원리에서. 그러면 학기장 기산표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나온다고 했고, 재무제표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공시를 하게 되고, 특히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거 맛있다고 해봐야 남이 믿지 않으니까, 믿게 하려면 독립된 제3자의 외부 감사가 충실하고 믿을만하게 외부 감사를 해서 그거를 맞다고 해야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또 1% 미만은 또 틀려가지고 아까 3바나
대정화사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첫째 회사가 끝까지 속이면 회계사들이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회계 기준 자체가 요새 국제 기준은 약간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게 3,000페이지까지 두껍게 써놓긴 했는데 실제 결론으로 딱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별로 없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알아서 좋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서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각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투명공시를 독립된 유무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투명한 공시에서 독립된 유무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지 마음대로 쓴 그 자료에 불과해요. 그냥 가짜, 찌라시 뭐 이런 거에 불과한 것이다 얘기죠. 이런 공시된 자료가 다 국가 통계로 잡히고 전 세계 기업이나 정부 간의 정보가 교류가 되고 각 나라의 GDP나 행복지수, 신뢰지수를 결정하는데 바로 이런 회계 지식과 기업의 전체의 총합적 지식이 정보가 투입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회계는 사회의 신뢰를 잡아주는 기능을 해요. 신뢰가 있으면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못 믿으니까 거래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협상 장소에 서로 만났을 때도 쌍방의 주머니와 상태, 원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다음날 만나고 난리치고 다시 수정해서 보여주고 맞느냐 틀리느냐 또 제3자가 검증해라 설명해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서 지피지기 나를 알고 타인을 알면 다 승리한다는 건데 바로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이 바로 지피지기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와 타인의 모든 거래 그냥 재무상태표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쪽은 다 나 거고 이쪽은 다 남의 쪽이에요. 그래서 나와 남의 거래가 바로 지피지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쌍방을 잘 분석해야 거래가 실패하지 않고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하다. 인수합병할 때도 그 안에 모든 인력, 기술, 정보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정보가 되게 중요하다. 그 안에서 신뢰성의 정보가 누적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쓴 게 받아야 그 다음 사람들이 잘 실수하지 않고 회사를 잘 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회계가 제대로 돼서 측정이 되면 이제 세금이 이제 내게 되는데 회계가 이 세금을 내는 본질적인 어떤 원천 측정 자료예요. 그래서 회계 측정, 즉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곡식 측정이죠. 알곡 측정을 하고 밭 측정을 하고 호구 측정을 하는 것이 잘못되면은 세정이 문란해지고 이 세금이 문란해지면 재정이 악화돼서 병력도 쓸 수가 없고 무기체계가 헛수해지. 무기라는 것도 돈이 많이 투입돼야 이게 좋은 무기가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 강한 GDP가 엄청난 나라에서 또 무기에 국방 예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초음속 비행기도 나오는 것이죠. 병력이나 무기가 부족하면 이제 외인 용병을 써야 돼.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이 외인 용병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잘못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강대국도 흥망할 수가 있다. 로마도 용병을 쓰다가 오토아키리에서 멸망을 했고 몽골도 나중에 황소의 반란에 의해서 소금 이런 거에서 있고 조선도 이제 삼종이 물러나서 결국은 나중에는 나라의 기능도 못하고 일본한테 묵혀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계와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항상 임금이라는 것에서 소득세가 나오고 소금, 옛날에 이제 임금을 소금으로도 주기 쉽게 했었어요. 소금, 왜 금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금에는 부가세가 붙고 또 주금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주금에는 상호세가 붙어서 이 상호세는 또 뭡니까? 결혼, 출산, 육아, 장려금을 쓰게지. 물론 직거래 다른 세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딱 보면 돌아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결혼, 출산, 장려금을 쥐어주고 이것이 선순환이 돼야 된다. 이 선순환을 시키는 수단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있고 ERP가 있고 전자정부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 기능은 거의 측정하고 빅데이터 기능이기 때문에 남을 것이고 특히 회계사들의 어떤 존재는 없어진다 하는데 회계사들은 사실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그 회사가 만드는 거래를 역으로 거슬러 가서 모든 정보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그냥 파헤쳐 가는 것입니다. 파헤치는 기술적 도움으로는 AI에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파헤쳐가는 의심하는 마음도 기계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전자정부가 되면서 점점 더 세금이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국부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왜?
전에는 이제 이렇게 지하 경제로 파묻혔던 많은 세원들이 점점 노출되고 되면서 따라서 이제 정부는 세율을 좀 낮춰가지고 스스로 모범적으로 자발적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자발적 신고의 풍토를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넓은 세월, 낮은 세월 이것이 이제 국가의 모토가 돼야 한다. 높은 세월 하면 도망가고 싶고 안 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세월로 넓게 하면은 결국 가로 곱하기 높이가 결국은 더 같아진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세금과 국가 발전에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인정입니다. 박인정이었습니다.